시간 역순으로 가보겠습니다. 콘크리트 둔덕 그리고 조류 탐지기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앞서 보셨던 딱딱한 콘크리트 둔덕이 참사를 키웠다면 참사의 1차 원인으로 조류 충돌, 그러니까 운항 중인 항공기가 새와 충돌하면서 생기는 그 항공사고, 버드 스트라이커가 가장 큰 원인이었냐, 이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조류 충돌이 있었다고 조종사가 이제 언급을 한 거는 요거는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드렸는데요. 도대체 59분경입니다. 초단위는 이거 뭐 FDR 데이터 확인해야 되지만 59분경에 조류 충돌로 비상선언을 하고 복행하겠다. 그 전에 없었던 거죠?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예, 그렇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그 콘크리트 둔덕 이 부분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1차 원인이 바로 조류 충돌, 이른바 버드 스트라이크. 근데 이 해당 공항, 무안공항이 국내 공항 가운데 새와 충돌할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0.09%라고 하는데요. 국내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무안공항 같은 경우에는 조류 충돌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영산호도 있고 뭐 서남해안 갯벌도 있어서 주요 철새 서식 지역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 공항에서 이착륙을 할 때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할 위험 자체가 기본적으로 특성상 높은 그런 공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인력 그러니까 퇴치 인력이라든가 뭐 음파 탐지기라든가 아니면 공포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40명 정도의 전담 요원이 배치가 돼서 굉장히 다양하게 뭐 공포탄을 쏘든가 아니면은 뭐 실제로 인력이 나가서 퇴치 작업을 하든가 음파를 쏘든가 이런 식으로 퇴치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무안공항 같은 경우에는 4명밖에 이 인원이 없었고 실제 사고 당시에는 야간주 1명 그리고 주간주 1명이 교대를 하는 중이어서 2명 정도밖에 인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조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탐지기를 주요 공항마다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장비조차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탐지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공항 자체가 없다라고 하고요. 열화상 탐지기도 김포와 김해, 제주 이 3곳 공항에만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안공항이 그 조류 충돌 사고 비율이 높은 공항이라면 이 공항의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사고를 예방해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만연하게 지켜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막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추가 설명을 해드리면 민주당 이현희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무안공항에서 조류 충돌이 10번이 있었고 이게 충돌률, 그러니까 운항 횟수 대비 발생 비율은 가장 높다. 충돌 자체가 가장 많은 건 김해공항 147건이고 충돌률은 무안공항이 가장 높다. 고승희 교수님, 예. 무안공항을 당연히 비행을 해보셨을 테고요. 예, 수차례 비행했습니다. 혹시 무안공항 말고 이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걸 경험해 보셨는지 전 그런 것도 좀 전문가 입장에서 궁금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조류 충돌은 없었지만 예. 비행 후 점검할 때 그 랜딩 기아에 새가 지나간 흔적, 깃털들 그런 것들은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정도면 이제 부딪히고 다 날아가는 없어지는 그래서 데미지가 있지 않은 그런 경험들은 평소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장들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죠, 평소에도. 근데 여기 보면 저희가 한번 이걸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선뜻 이게 얼마만큼의 파괴력과 충격인지는 저는 일반인으로 잘 몰라서 네. 새 한 마리의 순간 충격이 거의 5톤에 가깝다는 건 네. 그 새떼가 어느 정도 왔길래 이제 저렇게 기장이 긴급 구조까지 외칠 정도의 이 버드 스트라이커였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추정으로는 단순한 참새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기러기나 청동오리나 이런 정도의 큰 새들이 충격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결원 교수님. 네. 근데 이제 무안공항 얘기에 이제 어제는 그 해당 제주항공의 737 기종에 대한 여러 얘기를 나왔다면 무안공항이 조금 대비가 허술하지 않냐는 여러 의혹 제기가 있어서 네. 새를 쫓는 퇴치 인력이 다른 공항에 비해서 부족했다. 이런 의혹도 나왔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평소에도 이 새를 쫓는 인력이 4명인데
사고 당일날은 2명이 지금 근무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안공항이 뭐 2.8km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전남에서 이 지금 공항 연장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약 한 3.2km까지 연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계속적으로 공항 연장 공사 중인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 활주로 같은 경우도 2.8km 중에서 300m를 못 쓰는 상황이었고 또 이런 2.5km 정도밖에 가용할 수 없었던 그런 활주로와 그리고 계속되는 공사로 인해서 이런 조류 퇴치 인원들조차도 지금 근무 환경이 제대로 조성이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근무 인력들도 굉장히 다른 공항에 비해서 적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지금 그 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2020년에 무안공항에 대해서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류 충돌에 대한 위험을 판단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했고 거기에 이제 대응책까지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폭음기나 경보기나 레이저, 뭐 깃발 이런 것들 또는 LED 조명을 통해서 조류 충돌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안까지 제시를 했다라고 봤을 때는 다른 공항에 비해서 분명히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조류 충돌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실제로 지금 아까 전에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공항에 비해서 무안공항의 지금 조류 충돌 건수가 더 훨씬 높아요. 훨씬까지는 아니어도 좀 그래도 1위로 가장 높거든요. 예.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의 지금 11,004편을 운항했을 때 이 기간 동안 이 무안공항에서 10건의 조류 충돌이 발생했는데 예. 그러니까 1만 편이 오갈 때 조류 충돌이 9번 발생했다. 확률적으로 0.09%인데 예. 제주가 0.018%고요. 김포도 0.018%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약 2배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서 가장 조류 충돌의 확률이 높고 보고서에서도 이미 나와 있었다라고 하는데 공항 뭐 지금 뭐 공사 중이라는 이유로 지금 이 조류 충돌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 이미 사전 경고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지금 이 사고에서 항공기 결함 이미 채널에서 다루셨지만 예. 오늘은 사실은 공항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항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특히나 뭐 콘크리트 둔덕이라든지 이런 조류 충돌의 가능성들이죠. 콘크리트 둔덕과 조류 충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봤다면 알려지기로는 이 해당 보잉 737 기장은요. 6,800시간을 비행한 비교적 베테랑 기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 관제탑으로부터 조류 충돌 경고 메시지를 받았고 그 이후에 기장은 급히 조난 상황을 알렸지만 몇 분 뒤에 안타까운 참사로 이어졌는데요. 오늘 국토부가 관제사와 면담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직접 한번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관제 교신 자료 수집과 관련 관제사 면담 등을 진행하였고 블랙박스는 김포공항 시험 분석 센터에 15시경 도착하여 상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메이데이 선언 이제 뭐 그 전후 과정 관련돼서 아까 이제 관제사 이제 면담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 국토부 저희 항공실 뭐 저희가 직접 가서 면담을 한 것이 아니고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이 현지 무안공항에 가서 이제 면담을 지금 한 겁니다.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좀 진행하면서 그 자료가 좀 중요한 어떤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봅니다. 면담했던 뭐 결과나 내용들이 이제 공개가 될지 그 여부부터 한번 사조위한 판단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안공항 관제탑, 관제사들은 적정한 조치들을 했는지를 이제 국토부가 이제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콘크리트 둔덕, 조류 탐지기 또 하나가 있어요. 소방대 출동.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방 전문가이시기도 한 염 교수께 질문을 드릴 텐데 오전 8시 54분 어제 일요일 아침 착륙 허가가 관제탑에서 나왔고 3분 뒤에 조류 충돌 주의를 관제탑에서 했는데 그로부터 5분 뒤에 구조 신호, 메이데이를 3번 선언하고 조류 충돌을 통보했습니다. 이게 해당 기장의 처음이자 유일한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관제탑에서 1분 뒤에 소방대 출동을 요청했는데 3분 뒤에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근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을 보면 실제로 소방대 출동이 거의 긴급하게 된 거 아니냐고 하지만 해외 전문가들은 아예 메이데이를 외쳤을 때 바로 공항에서 소방차가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는 얘기입니까? 네,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공항 소방대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항공기가 비상 착륙을 했을 때는 당연히 화재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 뭐 항공기에 들어간 항공유 같은 경우는 높은 고도에서 지금 얼어붙지 않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 항공기가 지상에서 만약에 충돌로 인해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화재가 서서히 번지는 게 아니라 폭발 사고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충돌했을 때, 지상에 착륙 또는 충돌했을 때 여기서 이제 화재 사고로 이어져서 굉장히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요구조자를 구조하는 것과 동시에 바로 소방차가 출동을 해서 화재를 진압해야 되는데 예. 이게 지금 소방차 출동이 소방대가 5분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메이데이 선언 이후에 뭐 한 3분 정도 있다가 지금 동체 착륙을 했다라는 그런 급박한 상황을 가정했더라도 예. 그 시간 동안 이미 출동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도심에 있는 또는 뭐 여러 지역에 있는 소방서와 다르죠. 왜? 여기는 지금 공항 내에 소방대가 위치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뭐 10분 걸리고 20분 걸릴 위치가 아니잖아요. 거리 예. 자체가. 충분히 몇 분 내로 출동을 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는 그런 소방대가 5분이나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항공기 사고 같은 경우는 폭발 사고로 이어지고 화재가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이 소방대가 바로 진압을 해주고 또 특수 약체를 도포해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을 발휘해야만 또 이 화재 진압과 동시에 또 요구조자들을 구조할 수 있는, 예.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염 교수님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 사고 원인이 악재들이 켜켜이 쌓여있긴 한데 물론 소방대가 좀 더 빨리 출동을 했고 거의 그 조종사 기장의 메이데이와 함께 동시에 나갔으면 좋았겠지만 네. 저 비행기 폭파 혹은 참사 항공유의 특성, 끓는 점이 높은 특성상 네. 아무리 소방대가 빨리 나더라도 실제로 불길을 잡는 데는 원래 참사 자체가 역부족 아니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그 3분 지금 교신 이후에 3분 만에 충돌 사고가 발생했던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예. 결국은 동체 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급박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니까 결국은 소방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급박하게 빨리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보통 정기편이 운행되지 않고 전세기를 많이 운행하는 그런 공항이고 지금 국제선을 운행하는 것도 12월 7일부터 운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공항은 공사 중인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공항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어떤 대응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가 이렇게 큰 참사로 이어졌기 때문에 예. 소방대가 5분 만에 출동한 것이 뭐 당시에는 소방대 입장에서는 빠르게 출동한 거고 우린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조각들의 단편들이 계속 더해지면서 이 사고가 참사로 바뀐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공항에서의 어떤 관제탑과 교신에 의해서 소방대가 바로 출동을 해가지고 즉각 대응을 했으면 그것마저도 이 사고의 어떤 그 참사로 이어지는 것들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일단은 오늘 하루 종일 문제 제기가 됐던 무안공항 자체에 대한 상황, 콘크리트 둔덕, 조류 탐지가 미흡했던 거 아니냐, 혹은 구조 신호 5분 뒤에 소방대가 출동하는 것도 뒤늦었던 것 아니냐. 2.5km의 짧은 활주로도 여러 가지 화를 키웠다라는 부분을 좀 만나봤다면 다시 좀 근본적인 기체 결합 문제를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착륙 때 펴지는 바퀴, 랜딩 기어 미작동이다. 그럼 랜딩 기어가 왜 작동하지 않았을까? 그 고수인 교수님, 예. 이제 어느 정도 다 그 알려진 사실 중에 거의 4중의 보조 장치, 랜딩 기어가 제때 제 시간에 펴지지 않았을 때 뭐 수동이든 뭐든 여러 보안 장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비상 착륙과 동체 착륙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시간과 고도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럼 시간과 고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급박한 상황이 있었을 것인데 지금 폭행을 하는 단계에서 뭔가 문제를 발견돼서 기장은 긴급하게 결심을 바꿨습니다. 정상이라면 폭행을 해서 고도를 취하고 완만한 패턴으로 다시 돌아와서 필요하다면 매뉴얼로 내리는 절차를 수행했을 것이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다면 충분한 활주로 안에서 거리 안에서 제동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예. 지금 그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급하게 반대 방향으로 내리는 것은 랜딩 기어 레버도 작동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내려야만 한 상황. 그 상황은 현재로서는 이제 다른 추력의 문제, 조종실의 문제, 객실의 어떤 상황, 어떤 또 다른 어떤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 오늘 이제 관제사와 통화한 그 면담 내용이 있지만 조종사가 얼마나 급박하게 관제사랑 교신을 했는지 또 나중에 조종실의 음성 기록 장치를 통해서 조종사와 기장 부기장 간의 어떤 협업 절차들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초점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수님 활주로 역방향으로 왔고 네. 지금 보니까 거의 10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 이런 참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교수님 말씀은 아무리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4중 3중으로 돼 있어도 6,800시간을 운행했던 베테랑 기장도 손쓸 수 없을 정도의 위급한 상황인 거를 블랙박스나 오디오 교신으로 좀 더 확인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매뉴얼 절차가 있는데 그거를 따르지 않았거나 시도하지도 않았다라고 지금 짐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내려야만 하는 그런 집착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 조작에서는. 그래서 속도와 고도를 가지고 에너를 가진 상태에서 반대 방향으로 지금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라도 만약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런 그 매뉴얼로 내리는 중에서라도 매뉴얼로 내리는 시도가 있었느냐 예. 아니면 엔진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 둘 다 작동이 안 되더라도 전기로 플랩을 작동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생각하지 못했거나 시도하지 못했던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현재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 교수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오늘 하루 종일 말이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네. 뭐 기장도 베테랑에서 충분히 여러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는 여러 가지 완충작용들 분명히 마련했을 거다 하지만 네. 연료 투기 시스템이라고 저게 이제 항공유의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동체 착륙을 하기 전에 뭔가 더 연료를 완벽히 비운 상태에서 착륙한 게 맞지 않냐. 근데 해당 기종은 그런 기능이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연료 투하 시스템은 방출하는 시스템은 없고 현재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최대 중량으로 이륙을 했을 때 예. 문제가 발생해서 급하게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착륙 최대 중량의 허용치를 넘어가기 때문에 1시간 정도 홀딩을 하면서 연료를 방출하거나 아니면 연료를 소모하고 내리는 절차가 있지만 지금 예. 단계에서는 우리가 가까운 공항에 내릴 수 있는 정도의 적은 양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5시간 비행 거리니까 그 정도 항공유만 갖고 있다. 예. 5시간 이미 와서 연료를 거의 다 썼다는 거죠. 그래서 예. 한 20분이나 30분 정도의 연료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 기장 입장에서는 그 연료, 남아있는 연료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고 당연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추력이 있었으면 예. 시간과 고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기장은 매뉴얼 랜딩 기어 다운 절차를 수행하면서 연료를 소모하고 내리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했으면 하늘에 떠 있을 시간을 보장했으면 그렇습니다. 대비가 돼 있을 텐데 그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시간과 고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료 방출은커녕 매뉴얼 랜딩 기어도 다운하지 못했다. 플랩도 손대지 못했다. 그러니까 수동 2중 3중을 못 했다. 예, 그 작동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관제탑하고는 얼마나 의사소통을 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상황에서는 급하기 때문에 예. 그 통제실의 조언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더 여유가 있었다면 예. 우리 동체 착륙을 하니 폼이 있습니까? 그물이 있습니까? 아하. 외부적인 어떤 제동 장치가 있습니까?라고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시간상으로 그러한 교신이 있었느냐? 관제사와. 그렇죠. 그건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는 정말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네. 말씀하셨던 대로 뭐 연료를 다 비우든 하늘에 떠 있는 시간을 보장받든 동체 착륙할 때도 시간이 있었다면 그물이나 네. 혹은 완충 작용이 있고 쿠션이 있는 걸로 좀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되레 콘크리트 둔덕이 있으면서 더 참사를 키웠다. 그렇습니다. 전혀 예상 못한 상황입니다. 예. 전직 보잉 737 기장 고승희 교수에게 여러 얘기를 좀 들었는데 지금 전반적인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 이해가 되면 될수록 되짚어보면 되짚어볼수록 왜 이렇게 악재와 원인들이 켜켜이 쌓여있는지 참 참담한 심경입니다.